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이제 설명회를 하면서 이제 잠깐 뵀었는데 그때 시간에 압박에 좀 많이 시달려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소개 한 번만 다시 드릴게요. 지금 이제 28기 평가사고요. 지금 대한감정 이제 본사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수습이랑 이제 한 3년 정도는 다른 대형 지사에서 좀 근무를 하다가 아마 작년 8월 그때부터 이제 대한 본사로 이제 오면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그렇게 드렸고 이제 합격한 지 이제 저도 벌써 이제 거의 5년 차가 이제 다 돼가고 있네요. 다 돼가고 있고 이제 올해 이제 40이 돼가지고 힘드네요. 힘들고 다다음 주 이제 월요일쯤에 이제 첫 아들이 지금 출산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기본 강의가 금요일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하다가 뛰쳐나가게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혹시나 그런 상황이 오면은 좀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일정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설명회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때 좀 시간이 부족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커리큘럼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료는 설명회 때 다 받으신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걸로 이제 대체를 하시면 되고 눈이랑 그냥 귀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기본 강의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기본 강의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고 기본 강의 이제 첫 번째 하게 되는 게 이제 부동산학 개론과 관련한 파트를 먼저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총 8회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강의 두 번째는 이제 감정평가론과 관련해서 총 12회차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요약 정리하는 강의로 진행이 6회 정도로 되어 있어요. 신요약으로 6회 정도.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풀에서 첫 번째로 진행하게 될 거는 문제 분석과 관련하는 거, 그리고 목차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목차 작성 시험을 이제 보시게 되실 거예요. 그 목차를 문제를 제가 드려서 목차를 각자 교재를 가지고 보고 잡으시면 돼요. 보고 암기에 대한 부담은 내려놓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기본 문제 그래서 약 한 40점 정도의 분량을 여러분들이 60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보고 쓰시는 거예요. 외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답안 작성을 하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답안의 기본적인 틀과 그 다음에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첨삭을 제가 직접 하나씩 다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기출문제. 사실 제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핵심이 이제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를 다른 어떤 강사보다 훨씬 자세하고 꼼꼼하고 1회부터 전 회차를 다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12회 정도, 그러니까 이제 8회 정도 이렇게 일단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단과를 뭐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이번부터 이제 프라임 법학원으로 좀 옮기게 되면서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재 같은 경우는 요거랑 요거 요 두 개가 이제 기본서 제가 이름을 내서 1편부터 이제 3편까지 출간이 요게 다음 주 수요일 날 출고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1편 같은 경우가 부동산 학개론과 관련한 내용이에요. 부동산 학개론은 주로 그 서광채 교수님의 부동산 학개론, 그다음에 경우숙 평가사님의 감정평가론 책이 가장 기반이 될 거고 그 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제가 다 넣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2편이랑 3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2편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경운수 평가사님 책의 감정평가론 책과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실무 기준 해설서 있죠. 예, 그거를 지금 현재 규정에 맞춰서 제가 좀 편집과 좀 내용을 좀 수정을 해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편이 이제 유형별 그리고 목적별 감정평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원래 욕심으로는 4편까지 내려고 했는데 4편은 이제 보상 쪽을 내려고 했었는데 보상은 이제 실무에서 조금 더 중심이 될 것 같고 요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준비를 해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재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 분석과 목차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기본 문제 자체는 프린트로 드릴 거예요. 프린트를 드릴 거고 문제 분석과 목차 작성은 기본 문제집을 낼 거예요. 기본편으로 해서 문제집이 대략 한 400점 정도 돼요. 이론에서 시중에 기본 문제집으로 나와 있는 거 시중에 지금까지는 없죠, 그죠? 실무 같은 경우는 뭐 1000점이나 뭐 이런 것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론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집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랑 결 쓰는 게 2년차 분들이 초반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걔네들을 어떠한 틀에 입각을 해서 접근을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여기와 같은 문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다른 문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구성이 그렇게 돼 있고 얘는 이제 기출문제집을 낼 거예요. 그래서 1회부터 이제 33회 요번에 7월 달에 시험 보는 거 있죠? 그거까지 해서 제가 넣어서 출간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출 문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해설을 좀 많이 달아 나왔어요. 채점평도 물론 들어가 있고 교수님들의 채점평이랑 이제 제가 접근하는 방식이나 논리의 사고 흐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이렇게 지금 단과는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중간부터 아마 7월 16일인가 그때 2차 시험을 보고 난 뒤에 학원에서 이제 스케줄을 조정을 해서 연기 스터디부터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건데 거기랑은 겹치지 않게 제가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듣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는 이유는 설명회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감정평가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념, 그 다음에 체계예요. 체계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목차에 대한 구성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문제 분석이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뭔지 이걸 파악하고 답안 작성하는 거는 내용의 이해 암기와 별도의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 강의에서 일단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본 강의 핵심 요약까지 하는 게 여기 부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와 관련해서 접근을 하는 게 문제 분석이랑 목차 작성, 답안 작성. 그래서 문제 분석을 하는 거는 사실 뭐 다른 분들보다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좀 강조를 한번 드리고 싶고 수험 생활을 저도 이제 한 6년 반 정도 했어요. 좀 오래 했죠. 저처럼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웬만한 뻘짓은 다 해봤어요. 웬만한 시행착오는 다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이런 거 해도 돼요? 라고 이제 질문을 저한테 편히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뭐 서브 만드는 거 있죠. 서브 만드는 거는 강사마다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특히 2년차 분들이 좀 빨리 합격을 하시려면은 그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기본서에 있는 목차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각 의의가 들어가 있어요. 의의가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요약을 보면서 최소한의 이제 암기하는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내용들이 이제 압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으면 기본서를 통해서 읽으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는 각 저자분들의 문체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편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일단 구성이 될 거고, 그리고 수험생활도 오래 하면서 특히 이론에 있어서는 좀 점수도 많이 잘 받아준 높은 점수를 받은 적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적도 있는데 꽈락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꽈락은 한 번도 없고, 제일 높게 받았던 점수는 이제 63점 정도, 63점 정도 받았었고, 60점대는 한 3번 정도 받았었어요. 그다음에 합격했을 때는 58점인가, 그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58인가 58.5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론에 있어서 이제 설명할 때 강조를 드린 게 제가 50점에서 55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 이론에서 굳이 고득점을 준비하는 시간에 비해서 실무나 법규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게 차라리 2년차 단기 합격에 가장 좋은 길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험생 때부터 일단 제가 잠시만요. 날라간 것 같은데 이거다. 수험생 때 5년차, 6년차 이럴 때도 제가 그 과외도 좀 많이 했던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보다 먼저 붙은 2년차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합격생이 꽤 많이 나왔었고, 19년도에 이제 한림법학원에서 조금 강의를 하다가 그때 이제 1년 정도 준비를 하면서 그때 이제 결혼하고 이제 법인 생활이 워낙 바빠가지고 1년을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간단히 한번 쭉 살펴볼게요. 최대한 시간은 3시간을 다 채우지 않도록 할 거예요. 최대한 빨리빨리 해서 어차피 힘드시니까, 그죠? 자, 첫 번째로 일단 감정평가 이론의 체계죠. 나중에 책을 사시면 다 목차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목차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론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요거를 먼저 확정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일단 1편이 이제 부동산학 개론과 관련한 부분, 2편은 이제 감정평가론과 관련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거는 이론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실무랑 법규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이나 논점을 배울 때는 반드시 얘가 상위 개념이 뭐고 하위 개념이 뭐가 있는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게 돼야 문제 분석을 할 때 내 주소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물어본 거에 대한 적정한 체계를 맞춰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게 보면 부동산학 관련해서 부동산의 이제 기초라는 파트가 있고요. 기초에서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 여기 내용은 1차에서 그래도 좀 들어보셨겠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돼서 그 가치 또는 가격이라고도 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 요거를 다루게 되는 거고, 의사결정이라는 목차를 제가 활용을 했는데 의사결정에 들어가는 거는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 투자, 개발, 그다음에 뭐 신탁, 마케팅, 정책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부동산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거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파트의 하나로 감정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파트의 하나인 감정평가를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에는 요 크게 봤을 때 큰 덩어리.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실 때 목차를 먼저 보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개념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토지 등 거기에 대상 물건이 있는 거죠. 그 대상 물건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먼저 다루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 물건들을 유형별에서 다루게 되는 거예요. 토지, 건물 외에 다른 물건들.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기초와 절차와 방식, 이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인 거죠. 감정평가가 왜 이루어져야 되고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절차는 어떻게 되고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크게 보면 3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유형별과
목적별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결과가.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 또는 부동산 가치가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치는 다양하다라는 생각을 마인드를 먼저 삼으시면 돼요. 지금은 들으실 때 뭐 필기나 이런 거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마인드가 이렇게 된다.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부동산의 기초 안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부동산 시장과 가치는 당연히 시장과 가치로 이루어져 있겠죠. 의사결정 파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투자, 금융, 개발, 관리, 정책. 여기 관리 등이긴 한데 신탁이나 마케팅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 제일 대표적으로 투자, 금융, 개발, 그다음에 특히 부동산 정책이 중요하죠. 관리도 요새는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 그다음에 부동산의 개념을 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합 개념이라고 봐요. 복합. 말이 좋아서 이제 복합이지 부동산은 잡학이거든요. 이것저것 다 껴다가 말을 맞추는 거예요. 이 복합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합으로 접근을 할 때 물리적, 그다음에 법적, 경제적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두 가지로 접근할 수도 있고 네 가지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기본 강의에서 자세히 배울 건데 중요한 거는 이론에서 복합 개념이라고 해서 내가 세 가지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놔두는 분류 틀 있죠? 그거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많이 알고 있어야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접근을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재료, 도구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도구가 뭔지 많이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전반적으로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다시 한 단계씩 아래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부동산 기초는 일단 빼고 시장 부분에서는 일단 어떠한 내용들이 주로 이렇게 나타나느냐 일단 개념이 있겠죠.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실 때 크게 보면 의의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의와 내용. 의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란 무엇을 말한다 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의의가 규정이 되어 있다. 걔를 정의라고 불러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법전을 보시게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활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들어가서 봤을 때는 여기는 책마다 다양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들어갈 것들은 종류라든가 뭐 근거라든가 취지, 그다음에 목적, 그다음에 뭐 분석, 그다음에 뭐 절차, 그다음에 뭐 기능, 그다음에 역할, 무수히 많은 내용들이 교재마다 어떤 부분만을 발췌를 해서 걔를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개념을 물어보면 얘는 반드시 쓰셔야 되는 거고 이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재의 어떤 문제에서 개념을 물어보거나 교재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 이러한 틀에 입각을 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개념 설명을 할 때는 접근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개념은 있는데 이건 1차에서 잠깐 보신 거긴 한데 이건 나중에 자세히 보고 경기 변동과 당연히 시장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시장의 균형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일반 경제제와 동일한 논리를 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 1차에서 경제에서 많이 배우시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게 부동산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지만 부동산의 앞에서 봤던 기초 파트에서 부동산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이 고유한 갖고 있는 특성이 있죠. 그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경제제와는 다른 고유한 가치 형성 과정을 거쳐요. 그 내용이 나중에 함께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과 최이후 이용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특히 감정평가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왜 필요로 하고 왜 해야 되는지 이 개념을 명확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 여기도 개념에서 여기 하위 목차는 안 나왔겠지만 마찬가지겠죠. 가치가 뭔지 의의가 있을 거고 가치의 종류가 있을 거고 가치의 이제 뭐 근거라든가 가치에 대한 목적이나 기능, 필요성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겠죠. 그죠?
가치에 이제 이론이라는 파트를 하나 넣었는데 요거는 부동산 가치와 관련한 이론들을 그냥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지대론이라든가 지대지가론 아니면 도시 성장 및 구조 이론 그다음에 가치 다원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치의 발생과 형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수요 공급에 의한 논리로 가치가 형성이 되기도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특성으로 인해서 고유한 발생과 형성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격 또는 가치의 원칙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원칙은 일정한 법칙성을 도출을 해서 얘네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투자, 금융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개념 마찬가지. 그다음에 위험과 수익. 여기선 투자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고요. 투자를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실무에서 얘가 나중에 투자 의사 결정 파트에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돈을 얼마를 들였는데 나한테 순수익이 얼마가 떨어지는지 그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얘네들을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금융. 당연히 부동산은 돈이 많이 들죠. 부동산 자체가 고가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 돈만으로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돈이 충분히 된다고 하더라도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이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다. 그런 개념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택금융, 프로젝트금융이라고 해서 뭐 PF라고 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현업 가서 보시면 이제 담보로 이제 하게 될 때 많이 다루게 될 내용이에요. 저도 이제 담보와 이 PF 이쪽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산 유동화 증권, 집합 투자 기구 이런 데서 이제 뭐 여기는 이제 ABS나 MBS 1차에서 보셨던 거 있죠. 그다음에 뭐 리츠, 그다음에 부동산 펀드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1차를 지금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차를 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생각보다 2차에서 1차를 생각보다 훨씬 많이 써요. 특히 이론에서는 경제 쪽과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실무에서 보시면 일반적인 이론 말고도 회계 쪽도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그 다음에 유형별 감정평가를 할 때 기업 가치라든가 이런 걸 평가할 때 회계의 재무제표를 또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번 또 좌절이 한번 오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부동산을 이제 개발을 해서 사실 이 개발은 개발 자체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투자나 금융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죠.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내가 토지 매입 비용으로 얼마를 들고 건축 공사비가 얼마를 들어서 내가 얼마 정도의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라고 해서 이제 관리, 신탁, 마케팅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고 그 중에서 특히 최근에는 관리가 중요하다. 관리라고 하는 거는 쉽게 이해를 해보시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소극적 관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걔 같은 경우는 그냥 청소만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뭐 원룸 사시거나 이렇게 보시면 청소만 해주는 걸 소극적 관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한 이제 현금 흐름을 같이 검토를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중개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점차 확장이 돼서 적극적 관리까지 나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탁, 마케팅. 신탁은 이제 개발과도 좀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 마케팅은 좀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특히 부동산은 정책이 중요하다. 정책.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정책들이 좀 많이 시행이 됐었고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론에서 이제 앞으로 활용하실 게 뭐냐면 네이버 부동산 뉴스를 자주 보세요. 심심할 때 이제 뭐 웹툰 하나 보시고 웹툰 말고 네이버 부동산 뉴스를 보시면 거기와 관련한 그 내용들은 따로 정리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논문이랑 이런 거 다 정리해서 드릴 거니까 다만 정책이 왜 이게 시행이 되는지 어떠한 효과를 바라고 시행이 됐는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5년까지는 아니겠죠. 2년 차에 합격을 해야 될 텐데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들어왔잖아요. 요 안에 집을 사야 돼. 이때 못 사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LTV 규제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DSR 규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가 토지도 있고 주택, 그다음에 세금에 좀 많이 민감하죠. 예. 이런 것들과 다 관련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도 같이 다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론은 전반적으로 이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감정평가라는 건 대체 뭐냐? 그 개념에서 보시면 아까 제가 살짝 언급을 드렸던 거는 정의예요, 정의.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토지 등 그게 대상 물건이 될 거고요. 경제적 가치를 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정을 하려면 어떠한 의미에서 가격을 갖고 또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과 가치를 배우게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가액으로 이제 표시한다. 그 감정평가액을 결과로서 화폐액으로 표시를 해준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액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보통 금액 딱 얼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얼마에서 얼마 요 범위로 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는 그걸 점추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구간추정은 보통 컨설팅에서 해요. 네, 컨설팅에서. 자꾸 이상하게 뜨지.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감정평가의 이제 제도는 이제 뭐가 있느냐? 우리가 법규에서도 이제 보게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크게 보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이게 이론에서 두 가지 법인 거고, 법규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업자에 대한 윤리, 전문성을 가진 집단일수록 윤리가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래서 작년에 윤리 문제가 30점, 그 30점 중에서 20점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절차가 10점이 출제가 됐었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 문제 분석이 따로 요구되는 건 아니지만 암기한 내용을 사실 제대로 잘 썼으면 제가 이제 점수를 수험생들, 이제 합격생들 토대로 봤을 때 30점 중에 암기한 내용을 그대로 다 썼다 29점까지 봤어요. 네. 그래서 암기한 내용을 그대로 잘 쓰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외울 수 없겠죠. 예. 그렇게 되면 암기의 범위는 이론이 제일 넓어요. 예. 그거는 이제 나 한 4년 이상 할 거야 라는 마인드예요. 예. 2년 차의 마인드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윤리가 역시 중요하고, 특히 수습을 하게 되시면 수습에서도 이제 시험을 봐요. 예. 100점, 100점, 100점 해가지고, 근데 시험에서 보는 그 100점과 조금 달라요. 100점이 훨씬 더 적은데, 그래서 보는 과목이 실무, 그 다음에 이론, 그 다음에 윤리, 이렇게 세 개 100점씩 봐요. 네. 그래서 윤리에서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있어서 좀 뭐 논점 문제가 되는 것들 좀 약간 있다 보니까 윤리를 좀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감정평가의 기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절차와 방식이 있죠. 일단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반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원칙이 뭐가 있느냐, 원칙에 따라야겠죠. 감정평가는 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금액을 한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투자나 개발이나 금융이나 정책이 다 연결이 돼요. 근데 우리가 금액을 잘못 냈다? 이러면 책임을 져야겠죠. 그죠? 그래서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는 특히 보상에 있어서는 준공무원의 취급을 받아요. 돈대로 못 받는데 벌칙은 다 받는 거죠. 예. 그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의 이제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크게 보면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이따가 보시고, 그래서 이게 가장 모든 대상 물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애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의 이제 개념 안에서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개념도 있고, 필요성과 기능, 분류는 어떻게 되고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업무는 크게 보면 가치를 추계하는 업무가 있어요. 그게 아까 금액으로 표시를 하는 점추정과 관련한 내용들이고, 비가치 추계 업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컨설팅과 관련한 거예요. 요 분양가가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공사비가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요거를 보고서로서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고 제도에 있어서는 제도의 역사와 평가사, 가격 공시제도 이게 감정평가사법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부동산 가격 공시법과 관련이 되어 있는 애들이겠죠. 법 체계고 그다음에 윤리, 전문직의 기본적인 윤리가 있을 거고 행위규범과 직업윤리, 그다음에 평가사로서의 직업윤리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절차 보시면 관련 규정이 있어요. 무조건 우리가 규정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언급을 해야 돼요. 이는 실무와 이론 법규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 이거는 뭐 다른 강사가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답안지에 조문은 반드시 쓰셔야 돼요. 제 몇 조 몇 항. 예. 요거는 단연차 이제 수험 경험과 주변의 상황을 봤을 때 조문을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5점 이상 무조건 나요. 예. 이거는 거의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전을 보실 때 법규 강사님이 뭐 말씀해 주시겠지만 법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 눈에도 안 들어오고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건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고 법 조문 제목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내용이 몇 조 몇 항에 있다는 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답안지에 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 거 답안을 보시면 조문과 관련한 내용들은 항상 기재가 같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규정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거고 의뢰를 하고 수임을 하겠죠. 그래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은 뒤에 있다 감정평가서 하나를 실어놨으니까 그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원칙이 있어요. 원칙. 실무기준 해설서라는 거를 만든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가지예요. 뭐냐?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합리성. 요 4단어는 문제풀이를 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강론 파트에서, 강론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평가론 파트에서 목차를 세우기 힘들 때 또는 서와 결에서 활용을 할 때 이 4가지로 모든 논점을 다 엮어쓸 수 있고요. 총론에서는 제가 2가지 단어를 강조를 드릴 거예요. 변동성과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연결이 되는 애들이에요. 나중에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현황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의 이용 상황과 공법상 제한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있는 상태대로 평가를 한다.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은 대상 물건별로 각각 따로 한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애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무에서 문제 푸실 때는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보통 문제를 접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론에서는 원칙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현업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해서 감정평가서가 나가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대형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의 방식, 3방식이라고 했죠. 이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즉, 얘 같은 경우는 뭐냐? 비용성. 부동산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 부동산을 짓는데 토지에 공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건물 세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걔 가지고 그 토지 건물의 가치를 추계를 하는 거고 비교 방식 같은 경우는 시장성이에요. 시장에서 얘가 얼마에 거래될 거냐.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한 금액이겠지만 그다음에 수익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성. 얼마만큼의 임대료를 받고 매출을 얼마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외에 이제 기타 방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론에서 얘를 전통적인 3방식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새로운 평가 방식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실물 옵션이라든가 아니면 조건부 가치에 대한 얘기라든가 비용 편익 분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회계 분석법도 활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유형별로 들어가서 우리가 대상 물건이 감정평가를 할 때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따져봐야 되겠죠.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예요. 토지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감칙이라고 하는 용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줄임말이에요. 약어예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 통용해서 쓰고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제14조에 이제 해당이 될 거예요. 이게 조문을 그래서 지금 쭉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감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건물, 복합부동산이라고 하는 토지와 건물을 합친 걸 얘기해요. 근데 토지 건물을 단순히 합친 게 아니라 집합 건물의 형태로 합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층에 이제 상가
상가인데 토지 건물이 아니라 그 상가 한 개 호수 있죠? 예, 그것만. 아니면 아파트도 토지와 건물이 있지만 한 개 호수만 내 거잖아요. 아직 나는 전 집이 없지만 내게 되겠죠, 그죠? 그것만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산림, 그다음에 과수원, 그다음에 염전, 예, 이런 것들이 있고 염전은 아직 감칙 규정에는 없어요. 그다음에 공장재단, 그다음에 광업재단, 공장 같은 거, 그다음에 광업권 이런 것들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의제부동산, 1차에서는 뭐 준부동산이라고도 하죠. 부동산에 준해서 하는 것들. 그래서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다 평가해요. 다. 예, 다 가서 하시게 될 거고. 그다음에 권리 중요하죠. 권리. 그래서 광업권, 그다음에 어업권, 예, 물고기를 획득할 수 있는 권리. 영업권 특히 중요하죠. 영업권.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무형자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중요하고 출제될 확률도 많이 높은 문제예요.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유가증권,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 그다음에 기업가치, 예, 이런 것들도 다 평가 대상이 되고 다 실무 문제나 또는 이론에서 한 번씩은 다 기출이 됐던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동산 등이라고 해서 동산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소음 등으로 인한 이제 가치 하락분에 대한 평가, 이것도 기출이 나왔었고 실무에는 아직 따로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임대료도 따로 평가를 해요. 임대료도 굉장히 중요하고 권리금도 아직 기출이 되지 않은 문제예요. 실무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론에서 출제 가능한 문제예요. 올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는 보여지고요. 그 밖의 물건 관련해서는 이제 뭐 비시장 재화 같은 경우 있죠.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물건, 예, 그런 것들도 다 평가한다. 잘 보시면 사람 빼고 다 하죠. 예, 사람 빼고 다 하는 거예요. 예, 모든 물건을 다 평가할 수가 있고 그 가치를 적정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추계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 결국에 감정 평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감정평가사 하면 그래도 요새는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 보시면 평가사 뭐냐고 물어보면은 잘 모르죠. 막 보석 감장한다는 얘기도 있고 진품 명품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제일 심했던 거는 병아리 감별사랑 헷갈려가지고 병아리 감별사 뭔지 아세요? 수컷 암컷 구별하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랑도 헷갈리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목적이 있어요. 감정평가에서는 목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목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요. 평가의 금액이 달라져요. 왜? 대상 물건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건물 자체에서 봤을 때 대장이랑 등기를 보게 될 거거든요. 거기에 이게 다 면적이랑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장과 공부와 현황이 만약에 일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 말고 부수적으로 주인이 옆에 약간 뭐 창고처럼 새로 달아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목적에 따라서 평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제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 다르다. 왜? 그 목적이 담보 같은 경우는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정적으로 회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불안정한 것들은 다 빼는 거예요. 경매는 낙찰을 받는 사람과 관련해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만약에 경매를 받았다. 그럼 그 위에 건물이 있는 사람한테 나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권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이랑 같이 해야겠죠. 예,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경매는 결국에 법원에서 제시를 하는 거고 최저 입찰 가격, 예, 그거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인 거고 재무보고 요거는 1차에서 이제 배우시는 내용이었죠. IFRS 거기랑 관련해서 공정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다. 즉 재무제표의 가치를 다르게 측정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이 있죠. 예, 이런 게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컨설팅이죠. 컨설팅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공유재산, 예, 요게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예, 국가에서는 절대 사인한테 손해를 보지 않아요. 예,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 비싸게 사들인 거를 일반 사인한테 절대 싸게 안 팔아요. 예, 그래서 결과값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감정평가 금액이 달라져요. 그다음에 정비사업, 그죠? 정비사업의 제일 대표적인 걸로 재개발, 그다음에 재건축. 예, 공부하실 때는 여기가 굉장히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많이 어려우신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고 합격을 하시다 보면서 여기를 좀 많이 배우시게 될 텐데, 요거는 사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배우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다음에 개발 사업, 환지라고 하죠, 환지. 그래서 땅이 뭐 이렇게 생겼는데 얘네들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해서 도로도 내고, 그다음에 뭐 여기다가 이제 공원 같은 것도 조성을 하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과정 안에서 들어가지 않은 면적들은 다 빼고 도로로 되는 부분들은 또 기반 시설로 인해서 제외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달라져요. 그거와 관련한 내용들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거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있죠? 공부하실 때는 어렵지만 요거는 관련 뉴스를 끊임없이 보시면서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셔야 돼요. 현업에서도 많이 쓰고, 그리고 이건 이제 여담으로, 그러면 이제 합격하면은 이제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잘 벌어야 되잖아요. 잘 벌려면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담보 시장은 사실 좀 많이 줄었어요. 새로 진입해서 담보를 크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이제 뭐 여담으로 PF,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거, 즉 일반 담보는 부동산을 담보 물건으로 하는 거예요. PF라고 하는 거는 그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요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이러냐?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도시 정비 사업 있죠? 재개발, 재건축, 그죠? 고기 파트랑 그 다음에 보상,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여기 파트랑 보상. 그래서 보통 대형 본사들을 다 보시면 요 세 가지를 거의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돈이 제일 크니까. 그리고 나서 저도 수험생 때는 뭐 영업권, 지식재산권 이런 걸 좀 있어 보여가지고 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했지만, 실제 대형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시는 분만 좀 하시고 잘 못한다기보다 소형에 비해서 가격 경쟁이 잘 안 돼요. 대형에서는 이제 뭐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거 하나 하면은 뭐 수수료 뭐 500, 뭐 1000, 1500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준다고 했을 때, 소형 법인 같은 경우는 담보를 일단 일반 담보를 잘 못해요. 은행이랑 협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은 뭐 이런 거는 이제 뺑뺑이는 들어오겠지만, 근데 큰 물건은 사실 좀 들어오기 힘들고, 그렇게 봤을 때 많이 할 수 있는 게 영업권, 지식재산권을 한 수수료 2, 300만 원만 주고 찍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대형들이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안 쉬고 그냥 할게요. 안 쉬고 여기 하고 그냥 한 번만 쉬었다가 끊고 할게요. 요거는 이제 조금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 거 감정서라서 너무 확대하면은 이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자세히 막 들여다보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평가한 거예요. 아파트를 최근에 한 거였는데, 감정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요거를 좀 처음에 좀 접하시면 조금 더 현실감이 와 닿고 공부에 좀 의욕이 생기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서라고 되어 있고, 이제 건명이나 의뢰인, 그다음에 평가 번호 이런 것들은 기재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법인마다 다르겠죠. 대안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부하실 때는 수수료가 중요하지 않지만 현업 가서 제일 중요하죠. 이거 틀리면 안 돼. 제일 틀리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수수료다. 그래서 이게 삼성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아파트였고, 그래서 담보 물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여기는 뭐 특별히 그게 없었는데 근저당권, 전세권 이런 거 설정되어 있는 내용을 등기를 통해서 다 기재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권리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다룰 때 물적 사항과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 대상 물건을 확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을 어디까지 평가를 할 건지.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과로감정표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구분 건물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보시면 제 이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금액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기준 시점이나 표시 목록 근거, 채무자, 소유자, 뭐 담보, 은행 적는 것들, 여기 뭐 보시면 기준 가치, 뭐 조건 이런 얘기들도 나와 있을 거예요. 요게 아까
다 감정평가의 원칙과 관련한 거예요. 원칙과. 이런 것들을 여기서 뭔가 틀리면 이거는 큰일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건 다행히 은행에 넘기기 전에 수정을 했지만 제가 한 건 아니었었고 어떤 분이 이제 여기 금액에다가 오타로 공을 하나 더 넣은 거지. 13억짜리였는데 심사를 받으러 갔는데 130억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사하시는 분이 야, 너 큰 거 한다 이랬더니 예? 13억짜리인데요? 이랬다가 이제 심사에서 엄청 혼을 났죠. 조심해야겠죠. 공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일단 명세표가 있어요. 명세표가 여기에 적히는 내용들이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를 토대로 해서 기재가 돼요. 예. 이거는 지금은 뭐 그렇게 중요도가 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옛날 실무 기출 문제에서는 이런 거 작성하는 것도 기출 문제로 나왔어요. 예전에 실무 문제에서. 그다음에 요약 정보.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평가를 했는지. 그래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고 요약 정보는 이거는 은행마다 적용하는 게 달라져요. 이거는 은행마다 양식이 달라요. 거기에 은행에 맞춰서는 제시를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죠.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 네, 여기부터가 진짜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개요라고 처음에 나와 있죠.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목적. 중요하다고 그랬죠. 목적이 중요하니까. 감정평가의 개요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 공부하시면 맨 처음에 쓰게 될 거예요. 문제를 푸시게 될 때. 그래서 목적이 뭐고 시점이 언제고 어떤 필요에 의해 하는지 그런 것들이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진은 넣어 넣긴 했는데 소재지나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련해서 뭐 사용 승인일이 언제고 주 용도가 뭐고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고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 층 그다음에 전유 면적, 공용 면적, 공급 면적, 전용률, 대지권 이런 것들이 기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준 시점 결정 및 그 이유, 실지 조사 실시 기간 및 그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시점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기준 시점을 확정하는 거예요. 얘가 아까 감정평가의 절차 있었죠. 거기 안에서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애예요. 기본적 사항의 확정에서는 의뢰인도 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의 목적도 있어요. 기준 시점도 있고 감정평가의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적게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지 조사 기간, 즉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예요. 우리는 그 근거가 뭐냐?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라고 적혀 있죠. 실무 푸실 때 근거를 반드시 언급을 하셔야 돼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법적 근거, 그게 없으면 이론적 근거를 이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실무에서 다 활용이 되는 게 감정평가서에 다 기재가 되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준가치, 감정평가 조건. 기준가치가 아까 원칙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죠?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죠. 거기에 따랐는지. 두 번째가 현황 기준 원칙이었죠. 현황 기준 원칙의 예외가 감정평가 조건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그거를 먼저 밝혀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인데 얘는 그거에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기타 검토 및 참고사항 이거는 은행마다 기재하는 양식이 조금씩 달라서 참고로 보시면 되고 얘는 집합 건물이다 보니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된다 라는 문구가 이 은행에서는 반드시 써야 되는 문구라서 기재가 된 거예요. 담보 평가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법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협약이에요. 협약. 은행의 협약에 따른 게 최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근거 및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근거 법령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이거를 약어로 우리는 감정평가사법 또는 감정평가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그 다음에 여기 등이 있죠. 이론에서는 이 등이 굉장히 중요해요. 등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 두 개의 법률 외에 다른 법률은 못 쓰는 거예요. 등이 들어가 있으면 요거 말고 다른 법률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칙에 따른 정의를 공부하실 때 조사 하나까지 제대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활용이 되니까. 그래서 감칙 아까 7조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얘는 두 번째예요.
구분 건물,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의 대지 지분, 즉 건물과 대지 지분을 일괄로 평가하는 애예요. 그래서 개별 물권 기준 원칙에 예외의 첫 번째인 일괄 감정 평가가 들어가요. 그 내용이 여기 2항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11조가 감정 평가 이제 방식이죠. 방식. 세 가지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을 적용했냐. 얘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쓴 거라서 비교 방식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12조. 얘도 이제 시험장에서 자주 보시게 될 거고 앞으로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가액을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조정은 했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16조가 있죠. 16조는 왜 들어갔냐? 집합 건물이 여기 들어가요. 아까 유형별 감정평가에서 토지는 14조, 건물은 15조 이런 거 들어가 있었었죠. 그죠? 집합 건물, 구분 소유 부동산은 16조에 근거하기 때문에 얘를 기재를 한 거다. 물건마다 적용하는 근거 법률이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떻게 방법을 적용을 했는지 거래사례 비교법 얘기를 들어가면서 뭐 수익하는 법은 적용했는지 생략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만 지금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상가액이 목차로 나오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대상 물건에 대한 거래 사례, 본건에 대한 거래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보게 되는 거고 인근 지역의 거래 사례 중요하겠죠? 왜? 여기에 나온 가격 수준을 가지고 본건을 비교를 할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는 본건이 거래 사례가 아니라 본건을 평가한 전례가 있을 거예요. 걔랑 비교해 봤을 때도 적정한지 아닌지를 따져봐야겠죠. 그죠? 이거는 본건 평가 사례에 있는 거는 기재를 해주고 그다음에 인근의 전례 가격 수준이 이 정도 되니까 우리 거는 그래서 이 정도가 적정하다, 이 정도로 평가를 했다라는 근거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근 지역의 유사부동산의 가치 수준, 가격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아까 부동산 학개론에서 부동산에 대한 시장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시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용이 뭔지 그 다음에 가격의 수준은 얼마 정도인지 그래서 우리 거는 최유 이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가장 적합한 용도로 이용하는 게 어떤 이용인지 그래서 우리 거의 구체적 가격은 얼마인지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경매 낙찰가율 요거는 이제 보통 감정서에 들어가 있는데 담보 평가를 할 때 낙찰가가 이 정도 되니까 담보물로서의 환가성이 인정이 된다. 이런 것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보통 넣어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상가액 해서 우리께 얼마 하는데 사례를 선정을 먼저 하죠. 아까 사례가 여러 개 있었죠. 선정을 하나를 하고 사정보정이라는 걸 해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을 해요. 시점이 달라지니까 지금 현재의 기준 시점으로 수정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시점 수정치는 물건마다 다르게 적용돼요. 얘는 집합 건물이다 보니까 매매 가격 지수, 아파트 가격 지수를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산정하는 방법은 요거는 이제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치시게 될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은 뭐가 있냐? 아까 부동산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치의 발생과 형성 과정이 독특하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 비교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건물이다 보니까 단지 외부, 단지 내부, 호별, 기타 요인 요 요인들로 이제 산정을 하게 되고 토지랑 건물은 또 달라요. 물건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교치가 있죠. 네. 요거는 이제 대상 물건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실무에서. 근데 실무에서 문제 푸실 때는 여기 숫자들이 다 주어져요.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고 근데 현업에 오시면 얘를 안 줘요. 평가사 본인이 판단을 해야 돼요. 0.9로 둘지 0.95로 둘지 요거를 판단하는 게 실제 평가사가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거래 사례를 가지고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된 비교치를 해서 단가를 산정해서 면적을 곱하면 총액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문제로 푸는 거다.
그래서 얘는 집합 건물의 제일 대표적인 걸로 아파트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최종 감정평가액을 결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요황표라는 게 있어요. 주위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본권의 토지는 어떠한 형상과 어떠한 도로에 접해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특히 토지에 있어서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위치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접했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 수준이 달라질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부분이고 공법상 제한, 그다음에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 대략적으로 광역으로 한번 표시를 해주고 항공에서 봤을 땐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지워놨는데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래 사례들 있죠? 얘네들이 거래 사례들이고 얘네들이 이제 평가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는 얼마다? 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뭐 2200이고 2190이고 2300이고 자 2250이고 2010이고 1730인데 면적이나 위치라든가 사용 승인일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파트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집 아파트랑 우리 집은 이제 지은 지 10년 됐어요. 근데 바로 옆에 위치한, 땅으로 봤을 땐 바로 옆에 위치한 땅인데 신축 아파트가 지어졌어. 우리 집이랑 충수랑 효가 위치가 똑같아. 같은 가격일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신축인 걸 아닌 거랑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런 것들에 따른 차이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지지해 줄 수 있는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검토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인근에 있죠, 다. 인근이라고 얘기하는 건 소위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감정평가에서 봤을 때 인근이라는 말은 나중에 요원표를 하실 때 작성하실 때 보면 보통 500m 이내를 인근이라고 해요. 실무에서는 사실 뭐 활용이 되진 않아요. 근데 현업에서 수소평가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500m에서 1km 이내를 근거리라고 하고요. 1km를 넘어가는 걸 원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인근에 사례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례의 범위를 넓혀서 봐야겠죠. 그죠? 나 홀로 아파트인 경우가 있잖아요. 주변에 아파트가 아무것도 없어. 나 혼자 아파트야. 그러면 비슷한 동네를 좀 더 멀리 가서 찾아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쪽이 신림 2동이죠. 이쪽 있는 데가 이쪽이 이제 신림 2동이에요. 요 뒤쪽을 건너면 횡단보도가 하나 있고 반대편이 있죠. 거기가 신림 9동이에요. 신림 9동과 신림 2동은 인근 지역이죠. 그죠? 근데 인근 지역이 단순하게 위치가 유사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이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고시촌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죠. 그런데 건너편에 가서 녹두거리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랑 오른쪽이랑은 전혀 다른 특성이 나타나죠. 그죠? 녹두거리를 중심으로 이쪽은 고시생이에요. 녹두거리를 중심으로 반대쪽은 서울대생들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 사는 사람들의 수준이라든가 소득 수준도 물론 나중에 보게 될 거고 직업은 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모든 요인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대체 부동산이 얼마인지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감정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접근을 하실 때, 이론을 특히 접근하실 때 추상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 현실에 있는 거를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서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설득력이 높게 다가올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사진, 현장 가서 이제 이런 거 찍는 거예요. 현장 가서 여긴 몇 장 안 들어가 있지만 아파트가 크니까 찍고, 횡단보도 건너가서 찍고, 멀리서 찍고, 안에 내부도 찍고, 안에 내부 가서 도면이랑 일치하는지 다 확인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현장 작업이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에서 얘기 나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내부 구조도 도면이 어떻게 돼 있고, 방이 5개예요. 방이 5개. 이런 데 사시는 분 있나요? 없죠? 잠깐 쉬었다가 마저 할게요.